1960년 4월, 바다 위에서 소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오른쪽 눈에는 최루탄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 17살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12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통치한 시간입니다. 그는 독립운동가였고 초대 대통령이었으며 결국 독재자였습니다. 헌법을 2번 뜯어 고쳤고 선거를 통째로 조작했으며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수만 명을 침묵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12년을 끝낸 건 군대도 아니었고 야당도 아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1공화국이 어떻게 탄생했고 왜 썩어갔으며 결국 누구에 의해 무너졌는지 그 12년의 진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갑니다. 1960년 3월 15일 밤, 마산 중앙부두 인근에서 고등학생 한 명이 시위 도중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주열, 17살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시청도 침묵했습니다. 그로부터 27일이 지난 4월 11일 아침, 마산 앞바다에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담은 사진 한 장이 신문에 실리자 마산은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어머니들이 골목으로 나왔고 상인들이 문을 닫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국가가 하는 짓이냐는 분노가 더 이상 억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3월 15일 이전에도 분노는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력감이 더 컸습니다. 김주열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추상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교복 입은 17살의 얼굴, 그 얼굴에 박힌 최루탄, 그것은 이 정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온 국민에게 보여준 물증이었습니다. 3월 15일 마산에서 시작된 불씨는 4월 11일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4월 19일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김주열의 죽음은 역사의 방가쇠를 당겼습니다. 이야기는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그 해, 한반도에는 기쁨보다 혼란이 먼저 왔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기준으로 각각 남북을 점령했고 두 강대국의 셈법이 전혀 달랐습니다. 통일 정부를 세우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2차례 열렸지만 번번이 결렬됐습니다. 소련이 유엔 감시 선거를 거부하면서 협상의 문이 닫혔습니다. 결국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 선거를 두고 당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김구는 통일 정부 없이는 단독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선거를 거부하고 평양까지 올라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고 이듬해인 1949년 6월 김구는 암살됐습니다. 단독 선거로 구성된 재헌국회는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됐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40년간 외교 활동을 해온 노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분단을 고착시킨 냉전 구조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공은 단순한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반대를 잠재울 수 있는 만능 무기였습니다. 해방 후 국민이 가장 원했던 것 중 하나는 친일 청산이었습니다. 36년간 일제에 부역하며 동포를 탄압하고 재산을 불린 이들에 대한 심판,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1948년 국회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 반민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국민들은 크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친일 출신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직접 습격했습니다. 이승만은 지금은 공산주의와 싸울 때라며 친일 청산 대신 반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1949년 반민특위는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고문하던 경찰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을 고문했습니다. 같은 손으로, 같은 방식으로 정권의 도덕적 기반이 출발부터 무너졌습니다. 한국전쟁 전후에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연맹은 과거에 좌익 활동을 했거나 의심받는 이들을 등록시킨 조직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국가는 이들을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재판도 없이 수만 명이 처형됐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반정부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잡아들이는 수단이 됐습니다. 언론은 눈치를 받고 학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포는 사회 전반으로 스며들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38선을 넘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은 이승만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안겨줬습니다. 비상시국이라는 명분 아래 모든 반대를 잠재울 수 있었고 그는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1952년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임기가 끝나가는 이승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됐는데 국회의 분위기가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헌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산 임시수도 일대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버스에 실어 헌병대로 끌고 갔습니다. 공포 분위기 속에서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이 부산 정치 파동입니다. 2년 뒤인 1954년 또 한 번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의 한 해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결 결과 제적 의원 203명 중 찬성 135표, 가결 정족수는 135, 33표로 전견 33표가 부족해 부결이 선언됐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결정이 뒤집혔습니다. 사사오입, 즉 반올림하면 135명이 정족수라는 논리로 상식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승만에게 헌법은 불편할 때 고치는 종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1960년 3월 이승만은 만 84살이었습니다. 그의 당선은 사실상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부통령이었습니다.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 이기붕의 지지율은 야당 후보 장면에 크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자유당은 선거 자체를 조작하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노골적이었습니다. 투표 전날 밤 이미 이기붕 표가 찍힌 투표지들이 투표함에 미리 채워졌습니다. 각 지역 공무원들에게 40% 사전 투표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투표소에서는 3인조 9인조로 묶어 공개 투표를 유도했습니다. 야당 참관인들은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개표 결과 이기붕은 79%를 득표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산에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실탄으로 대응했습니다. 첫날 밤에만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실종된 이들 중에 김주열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12년의 끝에서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조작함으로써 국민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4월 11일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분노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치 깡패들에게 집단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 아침 서울 시내 곳곳에서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책가방을 든 채로 그들은 경무대를 향해 걸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도저히 걷지 못했을 길을 함께였기에 걸었습니다. 경찰은 발포했습니다. 총소리가 서울 한복판에 울렸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4.19 혁명 전체 기간 동안 공식 집계된 186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4월 25일 대학 교수 258명이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교수들까지 나선 것을 본 국민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4월 26일 오전 이승만은 라디오 연설을 했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습니다. 12년이 끝났습니다. 그는 하와이로 떠났고 다시는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4.19 혁명은 교과서 속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바꾸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7살 김주열부터 피켓을 든 교수들까지 전문 혁명가도 훈련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교복에 스며든 핏값이었습니다. 제1공화국의 12년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